그렇다. 지금 우리는 원숭이를 찾아서 가는 것이다. 회를 타고 앉아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마리의 원숭이. 작지만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원숭이. 언뜻 길가에 내걸린 부처님 오신 나르 플래카드와 원숭이의 모습이 겹쳐서였을 것이다. 언젠가 화보에 실렸던 저 인도지나 반도 크메르 왕조 때의 유적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유적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밀림 속에 숨어 있었다고 했다. 이리저리 얽혀 완전히 휘감긴 덩굴줄기 속에서 마침내 장엄한 불두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밀림 속에 아무렇게 버려져 있었으나 언젠가 나타나줄 사람을 기다려 외로움을 견디는 지극한 지혜를 전하려는 의지의 모습처럼 보였다. 힘주어 굳게 담은 입이 그랬고 덩굴줄기에 갇힌 채 아직도 형형하게 빛나는 듯한 눈이 그랬다. 그것은 살아있는 거인의 머리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왜 살아있다고 느꼈을까? 그 옛날 돌을 다룬 솜씨의 빼어남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렇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 덩굴줄기를 타고 얼굴을 오르내리고 있던 원숭이들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수많은 원숭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원숭이들이 분명히 성스러운 얼굴을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수많은 원숭이들은 성상을 지키기 위해 킥킥거리며 모여든 원시 부족처럼 보였다. 그러자 부처의 얼굴이 따뜻한 피가 도는 얼굴로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에 본 화보를 다시금 해석해서 얻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이르기 전에도 오랫동안 밀림이라는 말과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 부처의 얼굴을 떠올렸으나 그것은 덩굴줄기에 의해 이리저리 얽힌 잔뜩 비끄러매어 구속된 얼굴일 뿐이었다. 그 구속된 부처의 얼굴이, 그 구속된 부처의 모습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었다고 나는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원숭이가 있었다. 예전 보았을 때도 원숭이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의 얼굴을 짓밟아 안 그래도 황폐한 모습에 처량함마저 더해주던 경망스러운 짐승들이었다. 하지만 우연찮게 원숭이를 찾아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원숭이들은 다른 모습으로 내 뇌리에 되살아났던 것이다.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원숭이들이 역할을 바꿈과 함께 나는 처음 그 화보를 보았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숙제를 가진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한 그 숙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밀림 속에서 부처의 얼굴은 원숭이들에 의해 구원하고도 생생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부처의 얼굴은 덩굴줄기에 비끄러매여 있는 처참하고 무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덩굴줄기라는 세속의 결박과 고난 속에서도 의연히 희망의 빛을 내뿜는 얼굴, 결연히 달마를 외치는 진중하고 훤한 얼굴, 그것이었다. 원숭이가 정말 있을까요? 그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듯 물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도 그는 그 나름의 어떤 궁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또 그 시대고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공연히 역겨움마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진지함이 여러 가지 공부나 경험이 모자란 데서 오는 열등의식의 결과라고 여겨졌던 때가 종종 있었다. 그렇게 여겨질 때는 그를 만나고 있는 것이 고역으로 변했다. 글쎄, 운이 좋으면 있겠고 없어도 그만 아니요? 나는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받았다. 내가 원숭이에 대해서 여러 상념을 굴리고 있는 만큼 그도 그렇단 말인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는 해야 했으나 불쾌한 기분이 앞섰다. 이 사람 왜 자꾸 원숭이 하는 거야? 남은 지금 크메르의 밀림 속에 가 있는데 하는 심정도 곁들였다. 그러자 그가 입을 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설화에 보면 말입니다. 부처님이 많은 전생을 거쳐서 가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전생 중에 물론 다른 많은 동물들도 있습니다만 원숭이도 나옵니다. 오래돼서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말에 나는 흠칫 놀랐다. 마치 그가 내 뾰족한 마음의 일단을 엿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난데없이 그의 입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웬 것이란 말인가. 그도 부처님 오신 날의 프레카드로부터 생각을 연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밀림 속의 부처의 얼굴을 더듬고 있을 때 그는 한 수 더 떠서 그 부처의 전생 설화를 더듬고 있지 않았는가. 김영은 불교 신자인가 보군요. 나는 흐릿해진 감정을 재빨리 수습하려고 애썼다. 신자는 무슨 신자겠습니까? 해마다 이맘때쯤 꽃 피는 봄은 석가모니의 계절이요. 또 눈 내리는 겨울은 그리스도의 계절이요. 하고 있는 거지요. 다분히 연극대사투 말임에도 불구하고 난감만을 앞세울 계제가 아니었다. 나는 눌리는 느낌이었다. 한두 마디 말로 갑자기 그가 나보다 한 수 위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불쑥 부하마저 끓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밑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게 내 평소의 자리매김이었던 것이다. 그거 참 좋은 신앙입니다. 나는 짐짓 차창 밖으로 눈을 돌리고 감탄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닌 어정쩡한 투로 말했다. 어서 빨리 벗어나서 몇 마디 말 때문에 생긴 잘못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꽃 피고 눈 내리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막힙니까? 눈물 나지요. 다 와가는가 보죠? 그는 배우로서의 능력을 은연중에 발휘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이제까지 그와는 달리 보였다. 더 이상 말을 붙였다가는 그야말로 무슨 선지식이 또 나를 압도할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크메르 밀림 속에 있는 부처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그러나 목적지가 가까워서 들쑥날쑥 건물들이 붙어선 비좁은 길에 들어서서인지 그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마침 오는 날이 장날인 모양입니다. 잘 됐군요. 원숭이가 있겠어? 나는 기대감에 넘쳐서 말이 크게 나왔다. 말이 장날이지. 이미 옛 풍습이 사라진 도시 가까운 시골장은 활기를 잃고 있었다. 우리들은 택시에서 내렸다. 그도 이리저리 휘둘러 보기는 했지만 장난을 치곤 보잘것없다고 실망한 눈치였다. 하긴 파장이기도 했다.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어디론가 내닫고 있는 세상인지라 며칠 전이 옛날이 되고 마는 실정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풍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판국이었다. 예전의 우리 삶이 향수를 머금고 찾아갈 만한 시골장은 이제 아무데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긴 해도 그날따라 도일장은 워낙 보잘것이 없었다. 그런 정황이 원숭이가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급속히 바람을 빼고는 있었으나 우리는 오토바이 상점을 지나 약장소의 터로 향했다. 뭐 볼 게 없네. 장이라고. 그가 뒤따라오면서 중얼거렸다. 원숭이를 못 버리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쪽에서 미리 실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 같았다. 나 역시 택시를 내릴 무렵과 내리고 나서의 상태가 완전히 반대로 바뀐 데 놀랐다. 원숭이가 있을 기미는 전혀 없었다. 나는 이상하게 벌써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 원숭이는 없다. 없으면 또 어떻겠소. 어디 가서 막걸리나 한잔하고 가면 되는 거지. 원숭이는 그저 있으나마나 재미로 내세운 거 아니오? 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야채 장소의 마이크 소리가 우렁우렁 울리고 있었다. 있으나마나는 아니지만 없는 데야 할 수 없겠죠. 그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도 왠지 내 비위에 거슬렸다. 언제까지나 삼류로 남아있다가 죽을 삼류 연극쟁이 같으니라고.
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느라고 숨까지 씩씩 몰아쉬었다. 약수터가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원숭이가 없으리라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 터에는 있어야 할 약장수가 보이지 않았다. 아예 이번 장에는 오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왜 원숭이는 들먹거려가지고 이 꼴이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없군요. 아예 약을 팔지도 않으니. 전에는 도사가 나와서 이마로 돌을 깨고. 틀렸어요. 원숭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더니. 저기 국수집은 그대로 문을 연 모양이니 거기서 막걸리로 목이나 축입시다. 원숭이는 없어요. 나는 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리로 향했다. 나는 풀이주가 어깨마저 내려앉았다. 원숭이 따위를 찾아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시근벌떡 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원숭이는 없다. 따져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확실한데 무엇인가로부터 된통 당한 느낌이 들었다. 그 약장수 패거리는 어디 다른 곳에 도사를 모셔놓고 아무 효험도 없는 밀가루 약을 신경통이나 온몸이 쑤시는데 특효라고 한바탕 사기를 치고 있을 것이었다. 빌어먹을. 나는 얼굴까지 빨개졌다. 그러나 어떻게든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향하는 대로 그도 휘적휘적 따라오고 있었다. 이제 원숭이야 있든 말든. 그만이라고 덮어두려고 해도 자꾸만 마음이 걸렸다. 더군다나 그와 집에 갈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죽은 원숭이의 시체라도 등에 걸머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주머니, 나 아시겠어요? 저번에 여기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간. 오늘은 막걸리나 한 통 줘요. 휴, 벌써 날씨가 더워지네. 포장집 안은 후끈거리기조차 했다. 그와 나는 좁다란 판때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가 원숭이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아주머니가 막걸리통을 흔들어 내놓는 동안 다시 돌이켜 생각하니 약장수 패거리들이 없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도 여겨졌다. 만약 그들이 있는데도 원숭이가 없었더라면 더욱 낭패였을 것 같았다.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나는 그렇게 믿고자 하는 의지를 내세워 없는 원숭이를 있다고 허상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았다. 원숭이는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 약장수들 원숭이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원숭이 구경 왔는데.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어차피 원숭이 놀이는 끝난 것이었다. 이제 원숭이 이야기는 끝내도 무방할 것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쓰잘데없이 원숭이 하고 다녀서 몸 어딘가인가 원숭이 냄새가 잔뜩 배어있는 듯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부처의 얼굴이 보고 다 헛된 상념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나보다 한 수 위였던 순간은 저절로 소멸된 것이었다. 원숭이는 없으니까. 자, 원숭이를 위해서 한 잔. 나는 맥 빠졌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컵을 쳐들었다. 그가 말없이 컵을 들어 부딪혔다. 약장수 원숭이요? 원숭이는 많아요. 종종 뵈는 게 원숭인데요, 뭘. 원숭이가 있음 구경꾼들은 한둘이라도 꿰게 마련이니까요. 아주머니는 당신네들 처지도 알만하오 하듯이 비싯 웃음을 머금었다. 요즘 세상에 오죽 변변찮으면 원숭이나. 그러자 그가 눈빛을 빛냈다. 어디 있습니까? 원숭이 보러 왔으면 골은 못 빠게 먹어도 낯짝은 봐야지. 그가 힘주어 말했다. 아주머니가 놀란 듯 뒤돌아 보았다. 오늘도 있었는데 파장이라 그 약장수 원숭이가 없지요. 난쟁이다 뭐다 잔뜩 있으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약장수지만요. 저쪽으로 갔어요. 요 언덕 넘어 월곶 쪽으로요. 그 사람 집이 거긴가 그러다나 봐요. 그곳에 원숭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멀거니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원숭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등 흥미가 없었다. 그것은 애초에 막걸리 한 잔에 달랠 수 있는 갈증에 해당하는 흥미였는지도 몰랐다. 다만 원숭이가 있기는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위로는 되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가 어딘지 미심쩍었다. 어때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삼보삼아 거길 가봅시다. 원숭이야 어디까지나 명분이지요. 오래 간만에 시골길을 걷는다는 것도 괜찮겠는데. 난 사실 집에 가야 할 일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바쁩니까? 그는 은근하고도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죽었던 원숭이가 다시 살아나는가 싶었다. 나는 어떻게 대꾸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원숭이에는 흥미가 사라졌다기보다 질렸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집에 가야 할 일도 없고요 하는 그의 말만큼은 내가 할 말이었다. 아내는 아직 소독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고 바퀴벌레의 시체가 나뒹구는 집구석에 기어들어와 암담한 표정을 짓고 서성거리리라. 그렇지만 그의 뜻에 선뜻 따르기가 좀 못한 데가 있어서 나는 막걸리 잔을 들며 일단 오늘은 좀 늦지 않았느냐 미지근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늦을 게 뭐 있습니까? 해지기 전까지만 갔다가 돌아오면 그만이지. 사실 원숭이는 많다지 않습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겁니다. 오늘은 나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갑시다. 원숭이를 찾아서 간다. 이 시대 우리가 할 일, 이 뭐 별로 없죠? 지랄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가 막걸리 한 잔에 취했을 리는 없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리켜 지랄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울분을 토하는 데는 신물이 나서 그저 고개만 끄덕거렸다. 그러면서 눈길을 떨구고 그가 누군가를 닮았는데 하고 있는 참에 자 일어나서 갑시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가 누군가를 닮았는데 하고 갸웃거리던 그 누군가를 퍼뜩 일깨워 주었다. 정말 엉뚱하게도 돈키호테였다. 연출가 김영희 집 책꽂이에 꽂혀있는 유일한 화집인 도미의 화집에서 본 비쩍 마르고 지칠 대로 지쳤으나 광열에 들뜬 눈의 돈키호테였다. 연출가 김영희 처음 도미에라는 풍자 화가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나 배우 김영희나 이구동성으로 우린 무식해서 더군다나 여류화가는 하고 도시 집안의 여류화가쯤 안 될까 어림짐작했었다. 무식하다고 하면서도 굳이 여류화가를 들먹인 것은 도미애가 우리나라 여류화가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다는 얄팍한 허영심이 숨겨져 있었다. 게다가 우리는 아파트 주민 대표 사무실에 근무하는 도미희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화실 출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상봉은 우뚝한 화가니까 그 가게에 하는 식으로 짚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화가든 도시의 여류화가든 느닷없이 갑시다를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은 외모로부터가 어딘지 돈키호테를 닮아 있었다.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인데다가 낯술이어서인지 개씨발이라도 앓는 듯 충혈되어 있는 그 눈이 특히 그랬다. 어느 정도 기운해도 벌겋게 충혈된 눈이었다. 우리들은 원숭이라는 이상의, 정의의 비치를 높이 들고 바야흐로 서해안의 황량한 개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차피 그리 된 바에야 나는 원숭이에 대한 정열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 또 한 마리의 원숭이가 있기는 있었다. 붉은 얼굴 바탕에 흰 점이 뚝뚝뚝뚝 찍히고 눈 둘레가 흰 동그라미로 강조된 탈의 원숭이였다. 옷차림도 아래 위가 다 붉었다. 봉산 탈춤이었지. 아마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거기 등장한 원숭이는 스무와 어울려 엉덩이를 흔들며 음란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을 추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원숭이는 내게 아무런 영감을 불어넣지 못했다. 영감은커녕 말 맞다나 재수없는 원숭이에 불과했다. 나는 그 요망스러운 엉덩이 짓을 빨리 머리에서 떨쳐 버려야만 했다. 그렇다면 다른 원숭이는? 나는 머리를 쥐어짰다. 그러자 너무도 잘 알려진 원숭이가 비로소 나타났다. 원숭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이 왜 그토록 늦게 나타났는지 의아스러울 지경이었다. 삼장법사를 따르는 손오공이었다. 하지만 손오공도 내게는 별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저 터벅터벅 걷고 있는 내게 손오공이 와서 빨리 좀 걸으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나는 불법을 구하러 천축으로 가는 스님이 아니었다. 혹시 돈키호테 일행이라면 손오공이 알아줄지 몰라도 실상 그쯤도 못 될 게 뻔했다. 원숭이를 찾아서 가다니 원숭이는 뭐 말라 죽은 원숭이란 말인가. 언덕을 넘자 멀리 높다란 돌산이 나타났다. 언덕 밑에서부터 돌산 밑까지는 버려진 갯벌이었다. 그리고 한쪽으로 물이 반듯반듯 네모지게 고친 곳은 고인 곳은 염전이었다. 더욱 낮아진 해가 잿빛의 갯벌 위 나지막한 하늘에 삶은 개의 등딱지처럼 빨갛게 붙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서 담배를 한 대씩 피웠다. 아주 멀리. 영원히 아무도 모를 비의 땅으로 온 것만 같기도 했다. 말을 맞추지 않아도 우리는 돌산까지 가보자는데 합의하고 있었다. 돌산 밑으로 집 몇 채가 있는 작은 마을이 눈에 잡히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걸음을 옮겨 놓았다. 군데군데 갈대와 나문재가 자랄 뿐 갯벌은 죽은 땅이라는 말을 연상시켰다. 작은 농개 한 마리라도 눈에 띌 법하건만 전개되는 것은 잿빛의 젖은 땅뿐이었다. 그 땅의 단조로움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오로지 침묵만을 강요하는 듯 싶었다. 아메리카 사막의 혹심한 환경도 방울뱀을 기르고 있다는데 어쩐지 섬찟한 느낌도 들었다. 여기저기 좁다란 골을 이루어 물이 질척질척 흐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곳을 오직 돌산으로 가는 것만이 목적인 두 사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돌산으로 간 다음에는 물론 돌아오는 것만이 일이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듯이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었다. 사막 같군 하고 나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바닷가 갯벌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 때문에 말을 못 꺼낸 것은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하기에는 우리 두 사람은 서로가 너무 고립되어 있는 것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황량한 갯벌을 지나 우리는 염전으로 들어섰다. 수차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금 굽는 일은 일찌감치 걷어치운 모양이었다. 우리는 염전 논두렁길을 밟고 돌산을 마주 앉듯이 하고 걸었다. 돌산 언저리의 표고가 높아진 탓인지 해는 곧 넘어가려고 하는 참이었다. 빨갛고 반투명으로 사위어가는 해였다. 해마다 침묵으로 가득 찬 그 갯벌 땅에서는 하나의 정물이었다. 돌산 밑에 분명히 한 채의 집이 뚜렷한데도 얼씬거리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오히려 괴괴한 정적마저도 감돌았다. 논두렁길이 끝나고 동네 어귀로 들어섰지만 사람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사이사이에 적산 가옥들이 아직도 끼어서 있는 연부들의 동네 같았다. 염전이 폐쇄되자 모두들 어디론가 떠나간 것이 분명했다. 땅거미가 스며들어 집들은 더욱 우중충해 보였다. 으스스한 바람이 돌산을 감아 내려오고 있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곳까지 왔는지 막막해졌다. 혹시 우리는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아니, 돌아가는 길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낡고 허물어진 빈집에서 평생을 유령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바람결을 타고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금기에 절었는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추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나마 좀 성한 적산가옥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걸친 키가 작은 사내였다. 우리는 사내를 보고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아, 예, 여긴 빈 동네로군요.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젠 빈 동네가 됐소. 모두들 떠나갔소만. 여긴 어찌들. 사내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우리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 알 수 없었다. 그냥 오다 보니 왔다는 것도 틀린 대답이었다. 우리는 맹목적인 가운데 열심히 서로 고립감에 대적하며 무슨 극기 훈련이라도 하는 듯 거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이 동네의 약장수가 원숭이가 나는 무슨 말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입술을 달싹 거렸지만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뭐요? 약장수? 원숭이? 어느덧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예, 원숭이를 끌고 다니는 약장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겨우 문장을 만들었으나 그것은 암호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사내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우리들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우리들은 죄지은 사람처럼 몸을 움츠렸다. 보아하니 멀쩡한 사람들 같은데 여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내 집사람밖에 안 남았단 말이오. 원숭이라니? 원숭이 따윈 없단 말이오. 사내는 경계심 대신에 화를 내고 있었다. 예, 원숭이가 없구만요.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 주눅이 들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누굴 놀리나? 원숭이 따윈 옛날부터 없었소. 그리고 어서들 돌아가시오. 여긴 해가 진 후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니까. 경고문을 못 읽었소? 일몰 후에 어정거리다간 꼼짝없이 간첩이 돼요. 총 맞아 죽어도 말 못해요. 아닌 밤중에 원숭이 무슨 원숭이. 어서들 가시오. 큰일 날 원숭이. 아니 사람들이군. 아니 총을요? 총은 무작정 쏘나요? 그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총이란 쏘라고 만들어 놓았단 말이 있지. 더군다나 아닌 밤중에 원숭이 암호를 대고 다니다간 총을 맞기 십상이지. 어서들 가요. 그의 말은 명령같이 들렸다. 우리는 대꾸할 말조차 잊어버렸다. 날은 이미 어두울 만큼 어두워 있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내 앞을 떠났다. 수차의 그림자가 어스름 속에 괴물처럼 보였다. 우리들은 밤중에 갯벌에 나가 뭔가를 잡는 사람이 군인의 수화를 받고 도망치다가 총에 맞아 죽은 데에 대해 며칠 전에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나처럼 그도 그 사실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돌산으로 접어들 때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으스스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꼭 총알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만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이 강산에 보다 깊게 침투되어 있는 흉측한 불신의 궤저 탓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었다. 그도 나처럼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스름 속에 더욱 과장되어 나타났다.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 나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말을 건넸다. 그래도 그는 말없이 걷기만 하고 있었다. 몸을 거꾸러질 듯 앞으로 수그리고 걷는 모습은 흡사 원숭이 같았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몰라. 나는 그가 못 들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호소하듯 말했다. 그제서야 그가 겁먹어서 쪼그라든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화가 난 듯도 했다. 쉿!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원숭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재수없어요.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겠어요. 그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단순히 겁먹거나 화난 얼굴이 아니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그 얼굴이 도대체 뭐요? 라고 물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를 않았다. 막
밀려든 어둠 탓이려니 하려고 해도 헛일이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보았나 해서 자세히 그러나 그가 눈치채지 않도록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옆에서 본 얼굴도 틀림없었다.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가장자리가 털로 둘러져 있는 얼굴. 그랬다. 그것은 영락없는 원숭이의 얼굴이었다. 어찌된 노릇이란 말인가. 나는 악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짓눌렀다. 무엇인가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사람 얼굴이 원숭이 얼굴로 보일 까닭이 없었다. 다리만 후들후들 떨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 아래 위 이빨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수차 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기가 원숭이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듯 부지런히 걷고만 있었다. 나는 공포 때문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게 이미 사람으로서의 자유는 사라져버렸다고 나는 느꼈다. 그러자 조금 앞서가던 그가 내게로 얼굴을 돌린다고 생각되었다. 아마도 잘 걷고 있는지를 보려는 모양이었으나 나는 그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끔찍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람? 거기 있는 건 원숭이 아니야?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그렇다면 나도 어느새 원숭이로 변했단 말인가? 그가 그렇게 보았으니 어김없는 사실을 터였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둘 다 원숭이로 변하고 만 것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사실 아까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린 지금 무슨 마술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둘 다 원숭이가 됐나 봐요. 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고지 듣기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아직 원숭이로 변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나를 원숭이로 보았다고는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다. 단지 그가 원숭이 몰골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내 눈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대방만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셈이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부터 원숭이 타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 눈둘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 수화를 받고 옆구리에 들어온 총불이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함께 그것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 빨리 갑시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서둘러야겠어. 이러다간 꼼짝없이라는 말 다음에 할 말이 죽었다는 것인지 원숭이로 영영 남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는 나도 몰랐다. 그는 다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다른 말은 더 없었다. 개펄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죽은 땅 위로 바람이 무딘 쇠붙이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왔던 길이 맞는지 어떤지도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머릿속까지 어둠이 들어와 꽉 차버린 느낌이었다. 그렇다. 그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까닭을 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 회를 타고 앉아 광활한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거대한 원숭이뿐일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내 원숭이의 몰골은 더욱 볼썽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앞을 향해 걸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구부린 것처럼 나도 덩달아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다.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 들수록 발걸음을 빨리 하자니 자연 몸이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둘은 극도의 공포에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을 하고
어둠 속을 허둥거리며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일상을 향하여 거의 사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다.